귀금속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의 바르게 노크하고 들어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올 준비를 마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파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은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시장의 주변부를 서성이며 관망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보내는 이런 강력한 신호를 무시했을 때 그 대가는 훗날 감당하기 힘든 후회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등락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헌트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훨씬 더 극적이고 파괴적인 드라마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헌트는 최근 처음 들으면 도저히 믿기 힘든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그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주장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뼈아픈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선정적이라기보다는 불안할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그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금과 은의 가격을 지탱해온 견고한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궤도가 수정되거나 표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붕괴하고 있으며 현재 살아있는 투자자들 대부분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은 가격은 점잖게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은 가격은 말 그대로 폭발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금은비, 즉 금과 은의 교환 비율에 있습니다. 이 비율은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은 몇 온스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단순한 지표처럼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숫자는 끊임없이 변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인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높은 수치로 인해 은은 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해 보였습니다. 헌트는 이러한 인위적인 왜곡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단계를 전염 단계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시장의 움직임이 질서 정연함을 잃고 그 자체의 에너지를 먹이 삼아 스스로 증폭되기 시작하는 위험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 비율은 126이라는 극단적인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준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율이 65 수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하락은 우연히 발생한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헌트의 정밀한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이는 수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거대한 반전 패턴의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는 고전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패턴이 무너질 때 시장은 결코 속삭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비명을 지르며 곤두박질칩니다. 오로지 이 구조적인 패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금은비는 32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헌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처음 들으면 비웃을 법한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 비율이 한 자릿수 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잠시 멈춰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금과 은의 비율이 한 자릿수가 된다는 것은 알고리즘과 중앙은행이 지배하는 현대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고대의 역사 속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그 파급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이 온스당 30달러에 거래되고 금은비가 9까지 떨어진다면 은 가격은 온스당 330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트가 진정한 위험 구간이라고 부르는 오버슈팅, 즉 과열 단계를 고려하기 전의 수치일 뿐입니다. 시장은, 특히 강세장의 후반부에 접어든 시장은 결코 합리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적정선을 지나치고 공포와 탐욕에 휩쓸려 패닉 상태에 빠진 뒤 다시 한번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헌트는 사람들이 은 가격 300달러를 이야기할 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존의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500달러, 10달러, 심지어 2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연극적인 대사가 아닙니다. 헌트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는 지금 헛된 꿈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냉정하게 차트 위에 그려진 패턴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과거 은 강세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은 시장의 축제는 결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처럼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논리와 이성을 완전히 벗어난 파라볼릭, 즉 포물선을 그리며 혼돈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는 평생의 부를 쌓고 누군가는 모든 기회를 놓친 채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것이 매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점을 잡는 것이 투자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보유하는 것입니다. 헌트는 파라볼릭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결코 따르지 못하는 잔인한 법칙입니다. 포물선 형태의 급등장에서는 전체 상승분의 대다수가 맨 마지막 순간에 발생합니다. 가격 움직임의 마지막 5%에서 10% 구간이 전체 수익의 절반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돈의 절반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 보이고 뉴스의 헤드라인이 미친 것처럼 보이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은 가격이 $100를 찍고 $150를 넘어서고 $200에 도달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확정짓고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안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내린 기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질주하고 자신은 승강장에 홀로 남겨진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헌트가 차트만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술적 분석을 넘어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 바로 공급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 세계 경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전 세계은 공급의 약 60%에서 70%는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이것은 은 시장이 가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은 생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은의 생산은 구리나 아연 같은 산업용 금속의 채굴 결정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구리 광산은 은 가격이 2배가 되었다고 해서 구리 생산을 2배로 늘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은은 그저 덤일 뿐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술의 등장, 특히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라는 거대한 변수를 더해 보십시오. 헌트는 이러한 신기술들이 현재 전 세계 은 생산량의 100%, 즉 생산되는 모든 은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태양광 패널을 만들 은도, 전자제품에 들어갈 은도, 의료용 장비나 투자용으로 남을 은도 사라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계약서와 달리 실물 은은 아무리 창의적인 금융공학을 동원해도 허공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트가 은 부족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해질 수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의 부족이 실제적인 부족으로 바뀌는 순간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붕괴합니다. 그때가 되면 프리미엄은 폭발하고 물건은 자취를 감추며 가격 발견 과정은 폭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사이클의 단계에서 헌트는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을 멈추게 할 만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움직임이 끝날 때쯤이면 달러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종이 달러이든 디지털 버전이든 혹은 완전히 다른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는 은 가격의 폭등이 단순히 저평가된 자산의 제자리 찾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화폐 시스템 자체의 붕괴와 맞물려 있습니다. 은이 오르는 것은 은의 가치가 변해서가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요? 헌트의 대답은 잔혹할 정도로 단순하며 소음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만약 어떤 자산이 2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면 80달러에 사는 것이 정말 비싼 것입니까? 이 질문 뒤에 이어지는 침묵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진입 시점을 찾느라 집착하면서 정작 다가오는 파도의 거대한 규모는 무시합니다. 맞습니다. 장기 차트에서 은 가격은 이미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정 구간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헌트는 구조적인 대폭발, 즉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는 도중에 교과서적인 진입 시점을 기다리는 것은 전체 움직임을 통째로 놓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런 비극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가격은 도망갑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 때쯤이면 리스크는 이미 수십 배로 불어나 있습니다. 헌트가 진정으로 경고하는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격렬하게 요동쳐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간의 본성은 단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망설임, 조급함, 그리고 섣부른 이익 실현 욕구는 모든 경제 사이클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을 그토록 신중하고 겁먹게 만드는 바로 그 요인들이 역설적으로 시장을 파라볼릭, 즉 통제불능의 수직 상승 국면으로 몰고 가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사이클에 어디쯤 서 있습니까? 헌트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결승선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출발 블록에서 발을 떼었을 뿐입니다. 금은비가 주요 지지선 아래로 무너진 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멘텀은 쌓이고 있고 공급의 족쇄는 조여오고 있으며 대중은 여전히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거대한 시세 분출은 바로 이런 의구심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은 가격이 300달러를 가든 500달러를 가든 혹은 그 너머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하든 진짜 교훈은 이것입니다. 시장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하거나 합리적이거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누가 봐도 명백해지는 그 시점이 오면 기회라는 문은 이미 닫혀 있거나 감당하기 힘들 만큼 비싼 입장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론이나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락할 때가 아니라 폭등 직전의 고요함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헌트가 보는 관점은 명확합니다. 질문은 은 가격이 오를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까지 당신이 그 험난한 여정을 정신적으로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이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이 단 한 번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마법처럼 나타났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완벽한 가격, 완벽한 진입점이 존재한다는 환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프란시스 헌트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강력한 강세장, 즉 불마켓조차도 결코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쉽니다. 급등했다가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튀어오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거친 호흡을 이해하고 여러 타임 프레임, 즉 다양한 시간대별 차트를 읽을 줄 안다면 그 공포스러운 멈춤의 순간들이 도망쳐야 할 핑계가 아니라 다시 없는 기회로 바뀌는 마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헌트가 강조하는 다중 타임 프레임 전략은 단순히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 복잡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지극히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명백하게 상승을 가리키고 있을 때조차 더 짧은 시간 단위의 차트에서는 언제나 작은 조정과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 가격에나 매수 버튼을 누르고 행운을 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줌 인 하라고 가르칩니다. 월봉 차트의 거대한 상승 각도에만 압도되어 멍하니 있지 말고 그 거대한 움직임 내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세한 하락 파동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모의 투자 계좌나 가상의 예시가 아닌 자신의 실제 트레이딩 플랫폼을 화면에 띄웁니다. 자신의 돈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전쟁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금, 은 등
모든 자산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청중들에게 뼈아픈 기억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상승 과정 내내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기가 고점이야. 이제 끝났어. 그들은 수없이 많은 고점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듯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점이라는 잘못된 외침들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헌트는 거의 반문하듯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재진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은은 거대한 상승 추세 속에서도 2번이나 뚜렷하게 하락했습니다. 전체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하락폭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 지점들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자신이 어떻게 그 레벨에서 진입했는지, 그리고 상대적 저점 바로 아래에 손절매 주문을 걸어두고 시장이 알아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HVF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강세장을 짧은 타임프레임을 통해 공략하는 그만의 독자적인 트레이딩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규율 잡혀 있고 그래서 효과적입니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는 손절매 기준선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를 통해 이미 얻은 이익은 확정짓고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게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입 기회가 올 때마다 포지션을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어떤 포지션은 이미 150%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포지션은 300%를 넘겼지만 추세는 여전히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헌트는 이것이 운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변동성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기회를 창조하는 메커니즘 그 자체입니다. 은 가격이 $5나 $10씩 급락할 때마다 그것은 시장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이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좌석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멀리서 너무 넓은 시야로만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이 $30에서 $80로 이미 올라버린 그 거대한 간격만을 쳐다보며 너무 늦었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 사이 프로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주민합니다. 그들은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 일봉 차트를 봅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고 보상이 확실해 보이는 구체적인 구간을 찾아냅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지만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헌트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목에서 청중석은 대개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그는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75년치의 은 가격 분기별 차트를 꺼내듭니다. 그 차트 위에서 그는 자신이 스퀴즈 안에 스퀴즈라고 부르는 현상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타이트하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압축입니다. 마치 용수철을 한 개까지 누르고 또 누른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압축이 마침내 풀릴 때 그 움직임은 결코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폭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은의 대규모 이동을 예고하는 기술적 증거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쌓여왔다고 설명합니다. 초기 브레이크아웃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선물 안에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종종 이런 짓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장은 당신에게 브레이크아웃, 즉 돌파를 보여준 다음 다시 돌아옵니다. 규율 있는 트레이더들이 극도로 타이트한 리스크 관리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딱 알맞은 만큼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짜 발사를 시작합니다. 헌트가 시장을 묘사하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는 시장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나 머리를 써서 풀어야 할 퍼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장을 거의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시장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반쯤 진담으로 반쯤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의 요점은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행동주의적입니다. 기회는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거나 공포에 질려 있거나 이미 늦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을 진주와 금, 다이아몬드가 깔린 길을 걸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눈먼 존재들에 비유합니다.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그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주의를 기울이고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울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스퀴즈 안의 스퀴즈, 패턴은 $25 수준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손절매 구간을 설정할 수 있었지만 장기 목표가는 $333 부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트는 한 가지를 매우 분명히 합니다. 그 $333라는 숫자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가격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의 상승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포지션을 그에 맞춰 구조화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적절한 시점에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계획이지만 나머지는 끝까지 달리게 놔둘 것입니다. 패닉도 없고 정확한 고점을 맞추려는 헛된 예측도 없습니다. 그저 시장이 가고 싶은 곳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의지뿐입니다. 헌트는 이것이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마추어는 묻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나요? 프로는 묻습니다. 다음 진입 구간은 어디인가? 아마추어는 랠리를 보며 소외감을 느낍니다. 프로는 똑같은 랠리를 보며 참여할 수 있는 수십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